강원도의 가을은 그 어떤 계절보다 짙고 깊었다. 깎아지른 듯한 산맥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그 위로 맑고 푸른 하늘이 거대한 캔버스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철령 고갯길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동부 전선을 책임지는 육군 제5군단, 일명 승리군단의 심장부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는 군사 차량의 통행이 잦아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 길을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차량은 군용 번호판을 달고 있었지만 외관은 일반적인 지휘 차량과는 사뭇 달랐다. 투박한 군용 지프 대신 세련되고 묵직한 세단을 택한 것은 그 차에 타고 있는 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뒷좌석에 앉은 여군은 창밖의 풍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과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 그리고 각 잡힌 전투복.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막 새로 단 듯한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선우. 대한민국 창군 이래 세 번째 여성 군단장이자 최전방 군단을 지휘하게 된 최초의 여성 지휘관이었다.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소장 계급을 달고 사단장을 역임한 뒤 불과 2년 만에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 자리까지 오른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그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임무와 책임이었다. 이 군단장님, 30분 후 사령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취임식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앉은 한지원 대위가 룸미러로 김선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 군단장 전속 부관으로 발탁된 엘리트 장교였지만 살아있는 전설인 김선우 앞에서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취임식은 됐다고 했을 텐데. 김선우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힘이 있었다. 마치 쇠로 만든 칼날이 지나가는 듯한 차가운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사령부의 오랜 전통이라 간소하게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전통. 오늘부터 내가 바꿀 거야. 한 대위. 사령부에 연락해서 취임식은 모두 취소하고 전 지휘관 및 참모들은 5분 대기 상태로 정치에서 대기하라고 전해 김선우의 단호한 명령에는 토를 달 여지가 없었다. 불필요한 의정과 형식주의를 걷어내고 본질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김선우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허례허식으로 가득한 군대 문화 속에서 오직 실력과 원칙만을 고집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한 대위는 즉시 무정의를 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이 가파른 고갯길을 막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전방에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좁은 2차선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무슨 일이지 확인해봐. 김선우의 명령에 운전병이 즉시 무전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이 군단장님, 전방에서 보급 트럭 한 대가 지늘게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병사들이 수작업으로 트럭을 빼내려 하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김선우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그때였다. 뒤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색 군용 지프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아슬아슬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차량은 김선우의 차 앞에서 멈춰 섰다. 빵빵빵! 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다. 잠시 후 앞차의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덩치 큰 장교 한 명이 내렸다. 전투복 어깨에는 빛나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했다. 그의 이름은 박동철. 그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김선우의 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걸어왔다. 에어이,
거기 운전병 안 비켜 지금 누굴 막고 서 있는 거야. 한대위와 운전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히 군단장 지휘 차량 앞에서 벌어지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다. 한대위가 다급하게 차에서 내리려 하자 김선우가 손으로 조용히 제지했다. 그녀는 그저 창밖에 박동철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박동철은 김선우의 차 앞까지 다가와 보닛을 주먹으로 쿵 하고 내리쳤다.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차 안 빼!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그는 운전병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시선은 운전석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길을 막아 당장 차 빼지 못해. 그때 김선우가 앉은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다. 선글라스나 모자도 쓰지 않은 한 군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하지만 박동철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며 더욱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뭐야 미친 여편네가 왜 거기 타고 있어 운전병. 너 영창 가고 싶어. 군용차에 민간인 함부로 태우고 다니는 거 몰라.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편네라는 말에 한대위는 숨을 멈췄다. 운전병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박동철의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턱짓으로 김선우를 가리키며 비아냥거렸다. 아주머니 군부대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남편 백 믿고 따라왔나 본데 당장 내려서 꺼지시오. 지금 바쁜 몸 행차하시는데 길 막고 난리야. 그에게 김선우는 그저 군인 남편을 둔 평범한 아줌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대위가 더는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김선우의 나직한 목소리가 박동철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제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산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박동철은 순간 움찔하며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쳐다봤다. 지금 나한테 말했소? 그는 여전히 김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김선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거구의 박동철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김선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전투복 어깨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이제 막 새로 단 듯 반짝이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동철의 눈이 계급장을 향했다. 하나, 둘, 셋. 별 세 개. 중장, 군단장.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불그락 푸르락 하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손가락질하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고 쩍 벌어졌던 입은 멍청하게 다물어지지 않았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에게 여편네라고 소리쳤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제인, 소속과 성명이 뭐지? 김선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박동철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제7군단 77보 명연대장 대령 박동철입니다. 말을 더듬는 그의 모습은 방금 전에 오만방자하던 모습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박동철 대령! 김선우는 그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자네 눈에는 내가 미친 여편네로 보였나? 박동철은 억소리를 내며 숨을 삼켰다. 그녀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아니면 남편 백 믿고 설치는 여편네로 보였나? 군단장님, 그것이... 저는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동철은 허둥지둥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외쳤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김선우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몰라봤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아.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상황을 파악하는 관찰력도, 상대를 예우하는 기본적인 인성도 갖추지 못했어. 무엇보다 군복을 입은 사람을 계급이 아니라 성별로 판단하고 모욕했지. 그게 자네가 이끄는 77연대의 수준인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동철은 땅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외쳤지만 김선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네, 저기 갓길에 세워둬. 그리고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김선우는 더 이상 박동철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꼼짝 못하고 서 있는 전방의 차량 행렬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움직이자 한 대위와 운전병이 황급히 뒤를 따랐다. 진흙탕에 빠진 보급 트럭 주변에는 인명 남짓한 병사들이 달라붙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끙끙대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현장을 지휘하는 중위 한 명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멀리서 걸어오는 김선우의 모습에 병사들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군단장 계급장을 단 여성이 이런 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선우는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상황은 충성 중위 박진수입니다. 현재 보급 트럭 후륜이 진흙에 깊게 빠져 군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레카를 불렀지만 길이 막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박진수 중위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보고했다. 김선우는 트럭과 주변 지형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 했다. 주변에 통나무나 굵은 나무까지는 없나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면 더 수월할 텐데, 그리고 병사들 힘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차량으로 견인할 생각은 안 해봤나. 거기까지는 미처. 박중희는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때였다. 뒤에서 굳어있던 박동철 대령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잔뜩 주눅든 모습은 방금 전의 오만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군단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뭐하고 있어? 빨리 안 움직여. 박동철은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치며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김선우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박대령, 자네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텐데. 싸늘한 한마디에 박동철은 다시 입을 다물고 고개만 숙였다. 김선우는 다시 박중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중희, 지금부터 내 지시에 따라 움직여. 먼저 병사들 절반은 산비탈에서 최대한 굵고 단단한 나무를 구해온다. 나머지는 트럭 바퀴 주변에 흙을 덮어서 공간을 확보해. 그리고 그녀는 박동철을 향해 턱짓을 했다. 백대령? 예, 군단장님. 제인 차에 있는 견인 로프 가져와. 내 채 연결해서 직접 끌겠다. 예, 군단장님. 어찌 그런. 제가 하겠습니다. 명령이다. 김선우의 단호한 말에 박동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잠시 후 병사들이 구해온 통나무가 바퀴 밑에 받쳐지고 김선우의 지휘 차량과 보급 트럭이 견인 로프로 연결되었다. 모두 비켜. 차량 천천히 전진. 김선우가 직접 지휘했다.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자 지휘 차량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힘을 썼다. 동시에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트럭을 밀기 시작했다. 요르스카크, 바퀴가 헛도는 소리, 엔진이 울부짖는 소리. 병사들의 함성이 뒤섞여 철령의 고갯길을 가득 메웠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 바퀴가 진흙탕에서 빠져나왔다. 와! 병사들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로를 보며 환호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눈앞에서 해결된 것이다. 김선우는 흙탕물이 튄 전투복을 툭툭 털며 박중희에게 말했다. 수고했다. 부대 복귀하면 즉시 차량 정비하고 병사들 휴식 보장하도록.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한 경위서는 나에게 직접 제출해 충성 명심하겠습니다. 박중희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김선우는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밖에서 여전히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박동철을 향해 말했다. 박 대령, 지금부터 자네 연대로 안내해. 취임식은 거기서 하지. 예, 저의 연대 말씀이십니까? 박동철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신임 군단장의 취임식을 일개 연대에서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를 만큼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것은 축하가 아닌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철령의 차가운 바람이 박동철의 뺨을 스쳤다. 그는 이제 막 시작된 폭풍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눈앞의 여성 군단장 김선우였다. 제7군단 77보병 연대. 연대는 발칵 뒤집혔다. 신임 군단장이 연대장과 함께 연대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대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특히 군단장 취임식을 연대에서 거행한다는 전대미문의 소식은 모든 장병을 혼란에 빠뜨렸다. 연대 본부 앞 연병장에는 급하게 불려나온 장병들이 허둥지둥 도열하고 있었다. 연대 참모들과 대대장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연대 정문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연대장님은 왜 연락이 안 돼? 군단장님이 왜 갑자기 우리 연대로? 그들의 불안한 속삭임 위로 김선우의 지휘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뒤이어 박동철의 차가 마치 죄인처럼 따라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김선우의 모습에 장병들은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소문으로만 듣던 신임 여성 군단장, 그녀의 작지만 다부진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한 카리스마는 연병장 전체를 압도했다. 차가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박동철은 연대 주임원사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그의 낯빛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했다. 김선우는 도열한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병들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연대 참모장, 앞으로. 김선우의 부름에 중령 한 명이 달려나왔다. 충성 연대 참모장, 중령 최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연대 전체 시설을 점검하겠다. 연대장은 동행할 필요 없어. 참모장이 직접 안내해. 예, 알겠습니다. 김선우는 거수경례를 하는 초의 중령을 지나쳐 가장 먼저 병사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보에 참모들은 당황하며 뒤를 따랐다. 박동철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멀어지는 김선우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생활관에 들어선 김선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급하게 청소한 티가 역력했지만 곳곳에 밴 퀴퀴한 냄새와 낡고 부서진 시설들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한 병사의 관물대를 무작위로 열었다. 관물대 안에는 바닥이 다 달아빠진 전투화와 몇 번이나 기워 신은 양말,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김선우는 편지 옆에 놓인 작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병사의 허락도 없이 개인 물품을 보는 것은 원칙에 어긋났지만 그녀는 지금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첩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병사의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제발 휴가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하지만 소대장님은 인원이 부족하다며 들어주지 않으신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의무실에 갔더니 진통제만 주고 끝이다. 꾀병 부리지 말라고 했다.
보급받은 동계 야전 상인은 솜이 다 죽어 있다. 선임들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너무 춥다. 김선우는 말없이 수첩을 덮어 제자리에 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화장실, 샤워실,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녹슨 수도꼭지, 타일이 깨져 곰팡이가 핀 샤워실, 대부분 고장 나먼지만 쌓여있는 컴퓨터들. 병사들의 복지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참호장, 이게 연대의 실상인가? 죄송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 탓하지 마. 지휘관의 관심이 부족한 거겠지. 김선우는 생활관을 나와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식당은 어수선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고 식기 세척기 주변은 기름때로 번들거렸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지? 돼지고기 김치찜이었습니다. 배식은 제대로 됐나? 잔반을 좀 보자. 취사병이 가져온 잔반통을 확인한 김선우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패었다. 김치찜이라고 하기엔 돼지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멀건 김치 국물만 흥건했다. 이게 장병들에게 제공된 식사인가? 참모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선우는 즉시 부식 창고로 향했다. 굳게 닫힌 창고 문을 열자 안에는 외부로 빼돌리기 위해 따로 쌓아둔 식자재들이 가득했다. 질 좋은 삼겹살과 신선한 채소, 각종 통조림과 라면 박스, 병사들의 입으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간부들의 회식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점검을 마친 김선우는 다시 연병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연대 본부 앞에 멍하니 서 있던 박동철을 불렀다. 백대령! 예, 군단장님. 자네, 점심은 먹었나? 아직 못 먹었습니다. 잘 됐군. 지금부터 병사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게. 오늘 나온 돼지고기 김치찜. 자네 자리로 가져오라고 해. 국물까지 남기지 말고 전부 먹도록. 박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 명령이 아니었다. 자신이 병사들에게 저지른 죄를 직접 맛보라는 잔인한 형벌이었다. 김선우는 박동철이 흑빛이 된 얼굴로 식판을 받아드는 것을 지켜본 뒤 연대 방송실로 향했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연대 전체에 방송하겠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후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77연대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백호 연대 장병 여러분, 나는 새로 부임한 군단장, 중장 김선우다. 막사에서, 훈련장에서, 경계 초소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생활관과 식당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휘관인 나의 책임이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여러분의 연대장은 연병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점심을 먹고 있다. 앞으로 77연대의 모든 간부는 병사들과 동일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지휘관만 특별 대우를 받는 악습은 오늘부로 사라진다. 또한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직접 듣고자 한다. 지금부터 30분간 군단장 직통 전화를 개설하겠다.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부당한 대우, 열악한 시설, 간부들의 비리, 개인적인 고충까지 무엇이든 좋으니 전화해서 말해주길 바란다. 방송이 끝나자 연대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과연 누가 용기를 내어 군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을까? 하지만 잠시 후 연대 본부 상황실에 임시로 개설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한두 통 울리던 전화는 이내 빗발치듯 울려댔다.
군단장님 이병 김우진입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휴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일병 박철민입니다. 무릎 연골이 파열된 것 같은데 의무대에서는 계속 진통제만 줍니다. 상병 최현수입니다. 행보관님이 개인 텃밭을 가꾸는데 저희를 강제로 동원합니다. 병사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들이 수화기를 통해 터져 나왔다. 김선우는 모든 전화를 직접 받으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름과 소속, 고충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다. 한 대위와 참모들은 쏟아지는 제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연대 내부에 이토록 썩은 고름이 가득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30분 후 김선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기록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들고 박동철에게 다가갔다. 박동철은 병사들이 남긴 잔반과 똑같은 음식을 꾸역꾸역 먹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흐르고 있었다. 박 대령, 자네가 한 끼 식사로 느낀 모욕감, 우리 병사들은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어. 자네가 무시했던 그들의 고통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다. 김선우는 수첩을 그의 식판 위에 던졌다. 지금부터 군사경찰을 부르겠다. 자네는 직위 해제다. 연대 내 모든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거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군단장님, 박동철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려 했지만 김선우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연병장에 모여있는 모든 간부를 향해 선언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제7군단은 새롭게 태어난다. 병사들이 존중받고 지휘관이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겠다. 여기에 동참하지 못할 자는 지금 당장 군복을 벗어라. 나는 오직 국가와 국민, 그리고 내 병사들을 위해서만 복무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철령의 산맥을 넘어 제7군단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거대한 포효와도 같았다. 김선우의 정역적인 방문과 심판은 제7실 연대뿐만 아니라 제5군단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부대도 언제 그녀의 레이더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여신 혹은 천사라 부르며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사들은 감히 군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의 존재는 굳게 닫힌 군대라는 거대한 벽에 난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취임식을 마친 후 김선우는 가장 먼저 군단 전체의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그녀는 화려한 연설 대신 77연대에서 수집한 병사들의 고충 사례가 담긴 보고서를 한 장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나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녀는 탁자에 놓인 태블릿 PC를 가리켰다. 태블릿 화면에는 비의사인 비의사인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것은 비밀의 사자 슈리제라는 뜻으로 병사들이 익명으로 고충을 신고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군단장 직통 온라인 채널의 이름이었다. 나는 이 채널을 통해 오직 여러분의 솔직한 목소리만을 듣겠다. 누구도 이 채널을 검열하거나 감시할 수 없다.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장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그들은 여태껏 통제와 권위로 유지되던 군대에서
익명으로 지휘관에게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채널이 생긴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다. 특히 오래된 관습에 젖어 있던 고위 장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들끓고 있던 이가 있었다. 제25 보병사단장 강태준 소장이었다. 강 소장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엘리트 장교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에게는 야망과 함께 숨겨진 이중성이 있었다. 그는 과거 김선우와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며 경쟁 관계에 있었고 늘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녀에게 깊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사단은 겉으로는 모범 사단으로 칭송받았지만 그 실상은 강압적인 통제와 가혹한 규율로 유지되는 허상이었다. 강태준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참모들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전 부대 통신망을 철저히 감시해 특히 그 비의사인이라는 채널에 접속하는 모든 병사들을 찾아내 놈들의 아이디, 접속 시간, 모든 기록을 나에게 보고해. 그 채널을 이용하는 자는 불순분자로 간주하고 특별 감시하겠다. 사단장님, 하지만 군단장님의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준은 차갑게 웃었다. 군단장 계집의 장난질에 놀아날 순 없지. 결국 군대는 통제와 질서로 유지되는 거야. 감정적인 정책은 오히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릴 뿐이야. 김선우가 말하는 소통은 내게 무질서일 뿐이다. 내 사단에서 그런 무질서를 용납할 순 없어. 강태준은 자신의 사단만은 김선우의 영향력 아래에 두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사단이 모범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김선우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계획이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을 위한 차가운 야심만이 가득했다. 강태준의 지시대로 제25사단은 비의사인 채널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병사들은 감히 그 채널에 접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치밀한 계획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바로 제25사단 소속의 한 이병이었다. 이진우 이병은 내성적인 성격에 늘 소심했다. 그는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가혹한 훈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비의사인 채널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감히 그곳에 글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혹시라도 들키면 어쩌지요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선임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조롱당했다. 그는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겨우 사이버 지식 정보방으로 기어갔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의사인 채널에 접속했다. 키보드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단 한 글자만을 남겼다. 살려주세요. 그는 그 글자 한 글자를 남기고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러나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 화면을 껐다. 그는 다급히 방을 뛰쳐나왔다. 다음 날 새벽 김선우는 개인 집무실에서 비의사인 채널에 올라온 글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수많은 제보와 고충들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단 한 개의 게시물에 멈췄다. 살려주세요. 한 글자. 하지만 그 글자 안에는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는 듯했다. 김선우는 글쓴이의 아이디를 확인했다. 이진우. 소속은 제25 보병사단.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보낸 마지막 신호였다. 그녀는 즉시 한지원 대위를 불렀다. 한 대위, 제25사단 이진우 이병. 지금 당장 그의 신병을 확보해
그리고 모든 경계와 보안을 강화해. 강 사단장이 알아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 예, 지금 당장 말입니까? 하지만 사단장님께 보고도 드리지 않고 한 대위는 당황했다. 사단장에게 보고도 없이. 병사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보고하면 늦어. 분명 그 아이는 위험에 처해 있을 거야. 내가 직접 가겠다. 김선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 한 글자에 SOS 신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직감은 이진우가 있는 곳에 단순한 가혹 행위를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 사단장이라는 거대한 허상 아래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였다. 제25보병사단은 모범사단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을 자랑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깨끗하게 닦인 막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병들의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김선우는 알고 있었다. 이 완벽함 아래에는 반드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녀의 직감은 이진우 이병이 보낸 짧은 메시지에서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김선우는 자신의 지휘 차량을 이용해 조용히 제25사단으로 향했다. 한지원 대위는 물론 운전병조차도 그녀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사단 정문 앞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강태준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소장, 지금 자네 사단 정문 앞이네. 긴급 점검을 위해 왔다. 전화 너머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군단장님, 어인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긴급 점검이라 연락을 못했다. 곧 사단 안으로 들어가겠다. 김선우는 전화를 끊고 정문 경계병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당당하게 사단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차가 사단 본부 앞에 멈춰 서자 강태준은 잔뜩 굳은 얼굴로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추기 어려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군단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태준은 애써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김선우는 그의 가식적인 미소를 무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강 소장, 지금부터 사단 전체 시설을 점검하겠다. 특히 병경생활관과 의무실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예, 지금 당장 말입니까? 장병들에게 통보라도? 아니, 통보는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겠다. 김선우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꾸며진 사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군단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불안했다. 그는 김선우가 자신의 사단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선우는 한지원 대위에게 지시했다. 한 대위, 제25사단 소속 이진우 이병의 위치를 파악해. 강태준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김선우는 그의 작은 반응도 놓치지 않았다. 강 소장, 혹시 이진우 이병을 아는가? 글쎄요. 제가 모든 병사들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태준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김선우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지 않고 곧장 병경생활관으로 향했다. 생활관의 겉모습은 완벽했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선우는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보고 멈춰 섰다. 액자 속에는 모범병경생활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액자 뒤쪽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먼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겉모습은 완벽하군. 하지만 속을 들여다봐야겠어. 그녀는 무작위로 한 생활관을 지정해 불시 점검을 시작했다. 침대 밑, 관물대 뒤, 화장실 천장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병사의 침대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에는 이진우 이병과 비슷한 내용의 고충들이 적혀 있었다. 폭행, 폭언, 가혹한 훈련, 그리고 억압적인 분위기에 대한 호소들. 수첩을 넘기던 김선우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자유를 잃은 새장 속의 새처럼 그 아래에는 비사인이라는 글자와 그는 이미 라는 알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 소장, 자네 사단은 모범이라는 칭찬을 받는 대신 병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았군. 김선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태준은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진우 이병이 미의사인 채널에 글을 올린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김선우는 그 글을 통해 이 사단의 실상을 파헤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진우가 있는 곳을 숨겨야만 했다. 한대위 이진우 이병의 위치는 한대위는 당황하며 말했다. 군단장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의 위치가 그때 한 병사가 김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군단장님, 이진우 이병은 의무실에 있습니다. 어제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그 병사는 강태준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섬뜩하게 굳어졌다. 그는 즉시 그 병사를 끌고 가려 했다. 막 상병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나. 하지만 김선우는 그를 막아섰다. 강 소장, 감히 내 앞에서 내 병사를 위협하는가. 당장 이 병사에게서 손을 떼라. 김선우의 카리스마에 강태준은 손을 내렸다. 김선우는 그 병사의 말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곧장 의무실로 향했다. 의무실은 겉보기에는 깨끗했지만 그녀는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의무실 뒷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선우는 직감적으로 그곳에 이진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문을 열 것을 명령했다. 강 소장, 문을 열어라. 군단장님, 이곳은 폐쇄구역이라. 여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열게 될 테니까. 강태준은 결국 열쇠를 건넸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안에는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이진우 이병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은 듯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강 소장, 이 병사를 여기에 가둬놓은 건가? 김선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그게 훈련 중 다친 병사라 안정시키기 위해. 거짓말 마라. 이 병사는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비의사인 채널에 글을 올린 대가로 이곳에 갇혔지. 강태준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김선우는 이진우의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서랍을 발견했다. 서랍을 열자 안에는 사단 모범 병사라고 쓰여진 상장과 훈장이 들어있었다. 이진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이 병사는 모범 병사였나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하는 거지. 김선우는 훈장을 집어들었다. 그 훈장 뒤에는 25사단장 강태준이라고 쓰여 있었다. 김선우는 훈장을 강태준에게 던졌다. 강 소장, 자네는 병사들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장식품으로만 여겼군. 병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희생을 자신의 공으로 포장했어. 강태준은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김선우는 곧장 군사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군사경찰, 지금 당장 제25사단으로 출동하라. 사단장 강태준 소장을 즉시 체포하고 조사해라. 강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군단장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강 소장, 자네는 스스로 무너졌다. 병사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막았지. 자네의 야심이 자네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그녀는 병사들 앞에 서서 외쳤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25사단의 모든 억압과 통제는 사라진다. 병사들이여, 이제 자유를 되찾아라. 강태준 소장의 체포는 제5군단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범 사단이라는 허울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자 군단 내에 만연했던 형식주의와 비리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김선우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이후 9사단의 모든 병사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이진우 이병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최우선으로 치료하고 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동은 장병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다. 강태준 소장의 사건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최초의 여성 군단장, 김선우의 용기 있는 개혁기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지만 군 내부의 보수적인 고위 장성들은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김선우의 병사 중심 정책이 군의 기강을 해치고 통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김선우를 견제하는 인물이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바로 다음 서열인 제5 야정훈 사령관 김학수 중장이었다. 그는 과거 김선우와 육군본부에서 함께 근무하며 사사건건 부딪혔던 인물이었다. 김학수 중장은 군대는 강철 같은 규율과 명령으로 유지되는 조직이라는 신념을 가진 전형적인 구시대 장군이었다. 그날 오후 김선우는 김학수 중장의 호출을 받고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김 중장, 오느라 수고했네. 김학수 중장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는 김선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자네의 행동이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군대는 민간인 사회와 다르네. 자네의 소통이라는 정책이 과연 전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군. 사령관님, 소통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병사들이 지휘관을 믿고 따를 때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선우의 반박에 김학수 중장은 헛웃음을 쳤다. 헤어허, 말은 좋군.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소통보다 오직 명령과 규율만이 통용되지. 만약 지금이라도 거대한 자연재해가 닥친다면 자네의 그 비의사인이라는 장난감은 아무 쓸모가 없을 걸세. 그때 갑자기 집무실의 창밖으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보통 11월에나 되어야 내리는 첫눈이었다. 그러나 이 눈은 단순한 첫눈이 아니었다. 거센 바람을 동반한 폭설이었다. 기상청에서는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 경보를 발령했다. 김학수 중장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자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이 증명해 주는군. 군단장 취임 후 첫 번째 위기일세. 이번 기회에 자네의 소통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보여주게 될 거야. 김학수 중장은 이미 자신의 전통적인 지휘 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선우를 비웃으며 말했다. 자네의 병사 중심 시스템이 이 폭설을 이겨낼 수 있을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네. 만약 자네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자네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걸세. 김선우는 그의 도발을 피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제가 제7군단장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시스템이 성공한다면 사령관님께서는 저의 개혁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겼다.
그것은 단순히 군단 내의 권력 다툼을 넘어선 구시대와 신시대의 지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김선우는 즉시 군단 사령부로 돌아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 군단의 폭설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지휘관 및 참모들을 비상 소집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모든 지시는 비의사인 채널을 통해 하다라고. 모든 보고 역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 전통적인 유선 보고는 최소화해라. 이것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참모들은 김선우의 과감한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비상 상황에서는 유선 보고와 직접 대면 보고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선우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위기가 그녀의 시스템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폭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제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통신망과 전력망이 끊어지면서 여러 부대가 고립되기 시작했다. 김학수 중장은 자신의 예측이 들어맞고 있음에 내심 만족했다. 그의 사령부에는 각 군단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통신 두절, 전력망 붕괴, 고립된 부대 발생, 전통적인 보고 체계는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김선우의 제5군단은 달랐다. 비의사인 채널은 놀랍게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병사들이 휴대폰으로 찍어 올린 현장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고립된 부대의 현황 보고는 김선우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서도 군단 전체의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할 수 있었다. 군단장님, 71포병대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부대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비축해둔 비상발전기의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원 대위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김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71포병대대는 군단 내에서도 가장 높은 산악지역에 위치한 부대였다. 그곳의 전력이 끊기면 중요한 작전 시스템이 마비되고 장병들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김선우는 잠시 고민에 잠겼다. 육로로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헬기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런 폭설에 헬기를 띄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 대위, 즉시 헬기 조종사를 소집해. 내가 직접 가겠다. 군단장님 안 됩니다. 지금 헬기를 띄우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 대위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김선우의 눈빛은 이미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과거 육군항공대에서 전설의 여성 파일럿으로 불렸다. 하지만 군단장 직책을 맡은 후 그녀는 더 이상 헬기 조종관을 잡지 않았다. 병사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휘관이 앉아서 보고만 받고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직접 가야 한다. 김학수 중장은 김선우가 직접 헬기를 띄웠다는 소식에 헛웃음을 쳤다. 결국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군. 자네의 소통은 결국 감정적인 영웅주의로 끝나는 모양이야. 그는 김선우의 헬기가 추락하기를 내심 바랐다. 그것이 그녀의 시대가 끝났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선우는 이미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헬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71포 병대대의 병사들만 보일 뿐이었다. 헬기장은 이미 폭설로 뒤덮여 있었다. 헬기 날개에는 하얗게 성에가 얼어붙어 있었고 거센 바람은 헬기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한지원 대위는 온몸을 덜덜 떨며 김선우를 만류했다. 군단장님 안 됩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풍의 시계시야도 10mm가 채 안 됩니다. 이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저 헬기는 71포병대대 병사들의 목숨줄이야. 김선우의 눈은 오직 헬기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히 쇠붙이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있는 병사들의 간절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헬기에 올라 조종석에 앉았다. 과거 전설의 파일럿 시절의 그녀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은 조종관 위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엔진 시동, 로터 날개 제빙 작업 시작. 김선우는 능숙하게 조종관을 조작하며 로터에 쌓인 눈과 얼음을 털어냈다. 헬기 날개가 거대한 회전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했다. 한 대위는 헬기 주변에서 눈을 치우던 병사들과 함께 헬기장 옆으로 물러서며 헬기의 이륙을 지켜보았다. 헬기가 지면을 박차고 오르는 순간 강풍이 헬기를 왼쪽으로 세차게 밀어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균형을 잃는 듯 했지만 김선우는 침착하게 조종관을 움직여 기체의 균형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은 폭설 속에서 작은 빛을 찾아 헤맸다. 그녀는 오로지 직감과 과거의 경험에 의존해 헬기를 조종했다. 한편 제2야정훈 사령부 김학수 중장은 위성 화면으로 김선우의 헬기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헬기의 위치는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점은 폭풍우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모한 짓이군.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도 저런 날씨에는 버티지 못해. 김학수 중장은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참모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들도 김선우의 무모한 행동이 무모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 한 참모가 다급하게 외쳤다. 사령관님 제7군단 사령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71포병대대에서 비의사인 채널을 통해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슨 보고인가? 부대의 내 비상 전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발정이 가동을 위해 부대원들이 직접 눈을 치우고 있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고 있는 모습도 함께 전함해 왔습니다. 김학수 중장의 얼굴에 굳은 표정이 스쳤다. 그는 병사들이 직접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의 전통적인 보고, 체계는 이미 혼란에 빠져 부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 채널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말인가? 군 통신망도 끊긴 마당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위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병사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수 중장은 김선우의 비의사인 채널이 예상 외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전통적인 시스템은 위기의 허점을 드러냈지만 김선우의 시스템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병사들이 직접 자신의 고충을 알리고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지휘관이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발휘했다. 한편 김선우의 헬기는 이제 71포병대대가 위치한 상곡대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헬기 내부의 계기판은 온통 경고등으로 가득했다. 얼어붙은 조종석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전에 받은 비의사인 채널의 사진과 지형 정보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비행했다. 한 대위, 이대로 가면 안 돼. 발정이 무게 때문에 착륙이 어려울 거야. 저 아래로 발정기를 내리고 착륙해야 해. 군단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아래는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명령이야. 아래에 있는 병사들이 직접 발정기를 끌어올리도록 지시해. 그리고 착륙 장소 주변의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 내가 그걸 보면서 착륙하겠다. 김선우는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발정기를 연결한 밧줄을 아래로 내리고
한지원 대위는 71포병대대 병사들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 군단장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지금부터 군단장님께서 직접 발전기를 보내주실 겁니다. 병사들은 모두 협력하여 발전기를 끌어올리십시오.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병사들은 하늘 위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헬기 불빛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거대한 발정이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절벽을 타고 서서히 올라왔다. 김선우는 헬기를 제자리에서 멈춘 채 한 대위가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사진을 보며 착륙을 시도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지형과 눈의 두께, 그리고 병사들이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눈은 컴퓨터보다 더 정교한 분석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왼쪽으로 2m, 앞으로 1m, 천천히. 김선우는 마치 신들린 듯 헬기를 조종했다. 강풍은 헬기를 계속해서 밀어냈지만 그녀는 미세한 조작으로 기체를 제어했다. 마침내 헬기의 스키드 착륙 장치가 눈 덮인 지면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헬기장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병사들은 헬기에서 내리는 김선우의 모습을 보고 감격에 젖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달려와 김선우를 둘러쌌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병사가 흑투성이가 된 채로 김선우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고생했다. 자네들이 있어야 군단이 존재해. 우리는 모두 함께 가는 거야. 김선우는 병사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혹독한 추위와 절망 속에서 버티고 있던 병사들에게 따뜻한 불씨가 되었다. 그들은 김선우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자신들의 생명을 구한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위성 화면으로 지켜보던 김학수 중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김선우가 단순히 소통을 내세운 감정적인 지휘관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과 담력,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지휘관임을 깨달았다. 그의 패배였다. 그의 전통적인 지휘 철학은 위기 속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지만 김선우의 새로운 지휘 철학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적을 만들어냈다. 김선우는 헬기장을 벗어나기 전 71포병대대 병사들에게 짧은 연설을 했다. 모두 수고했다. 그리고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이겨낸 것은 폭설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군대의 모습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폭설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등불과도 같았다. 헬기 착륙 후 김선우는 71포병대대 부대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발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부대원들의 뜨거운 눈빛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머물 시간은 없었다. 아직 군단 내에는 폭설로 인해 고립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대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군단장님, 여기서 하룻밤 묵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폭설이 멈추면 그때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71포병대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김선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서 다른 부대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녀는 짧은 식사 후 다시 헬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71포병대대 부대원들의 도움으로 헬기 주변의 눈을 깨끗이 치우고 로터에 얼음을 녹인 후 이륙했다. 헬기는 다시 폭설 속으로 사라졌다. 김선우가 헬기를 조종하는 동안 한지원 대위는 쉴 새 없이 비의사인 채널에 올라오는 제보들을 확인하고 김선우에게 보고했다. 군단장님, 53보 명연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훈련 도중 길을 잃은 병사 2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위치가 불확실합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사진 한 장뿐입니다. 선우봉이라고 쓰여진 표지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주변은 온통 눈밭이고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김선우는 눈을 감고 선우봉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과거 육군사관학교 시절 졸업 전 마지막 행군에서 선우봉에 오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다. 선우봉은 북동쪽에 있어 길을 잃었으면 산을 내려가려 했을 거야. 지금쯤이면 205샬꼬지 근처에 있을 거야. 한 대위. 즉시 53보 명연대장에게 연락해서 250꼬지 수색에 나서라고 지시해. 예, 군단장님. 김선우는 비의사인 채널에 올라온 사진 한 장만으로 길을 잃은 병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녀의 놀라운 분석 능력과 과거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제2아정훈 사령부 김학수 중장은 여전히 김선우의 헬기 동태를 위성 화면으로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김선우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직접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저 여군단장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런 폭설에 어떻게 길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는 김선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지휘 철학으로는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영웅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김선우의 행동에서 자신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다. 병사들을 아끼는 진심. 그때 한 참모가 달려와 보고했다. 사령관님, 제5군단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53보 명연대에서 길을 잃은 병사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합니다. 미호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김선우 군단장께서 비의사인 채널에 올라온 사진 한 장만으로 병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합니다. 김학수 중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김선우의 소통 시스템은 단순한 불만 처리 채널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다. 병사들의 눈높이에서 올라오는 정보는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더 효과적이었다. 김학수 중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평생을 믿어왔던 전통적인 지휘체계가 김선우의 새로운 시스템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선우가 단순히 행운으로 이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진정한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밤늦게 김선우는 무사히 군단 사령부에 복귀했다. 헬기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2야전군사령관 김학수 중장이었다. 사령관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김선우가 놀라자 김학수 중장은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틀렸네. 자네의 소통은 무질서가 아니라 진정한 힘이었어. 나는 그동안 오만함에 사로잡혀 자네의 진심을 보지 못했네. 미안하네. 자네가 보여준 리더십과 용기의 경의를 표하네. 김학수 중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선우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사령관님,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 자네는 내가 평생을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병사들이 존경하는 지휘관이 되었네. 나는 이제 자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걸세. 자네의 개혁이 정운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네. 김학수 중장은 김선우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질투와 경쟁심이 아닌 존경심과 믿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갈 동반자가 되었다. 폭설이 멈춘 후 제5군단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다른 군단들이 폭설 피해 복구에 허둥대는 동안 김선우가 이끄는 제5군단은 이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병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비의사인 채널을 통한 실시간 소통 덕분이었다. 그녀의 리더십과 새로운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개혁을 넘어 혁신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언론과 국민들은 그녀에게 강철 여군단장, 소통의 아이콘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정운에 널리 퍼졌고 모든 부대가 그녀의 시스템을 배우려 했다. 김학수 중장은 약속대로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그녀의 개혁이 정운으로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제25보병사단에서 일어났다. 강태준 소장이 체포된 후 그 사단은 모범이라는 허울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선우는 새로운 사단장을 임명하고 직접 25사단을 찾아가 병사들에게 연설했다. 나는 여러분이 강한 군인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강함은 강압적인 통제나 가혹한 규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이제 여러분은 강요된 모범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녀의 진심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비의사인 채널은 입 5사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채널이 되었다. 병사들은 사단 내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선 사항을 건의하기 시작했다. 한때 절망에 빠져 있던 부대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김선우는 비의사인 채널에 올라온 글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수많은 제보와 건의들 속에서 그녀의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이진우 이병. 강태준의 폭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이진우는 치료를 받은 후 비의사인 채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더 이상 살려주세요와 같은 절망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군단장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폭행과 부조리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른 병사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병이 후임병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선우는 그의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다. 그리고 양심보고 게시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채널이 개설되었다. 게시판은 곧바로 병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숨겨져 있던 부조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징계가 아닌 상담과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진우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심하고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군인이 되었다. 김선우는 이진우를 직접 만나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만남은 자칫 이진우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녀는 매주 한 번씩 비의사인 채널에 이진우의 글을 금주의 모범 사례로 지정하고 그에게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제5군단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은 더 이상 억지로 끌려온 존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군복을 입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다. 김선우의 개혁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군의 효율성과 사기를 동시에 끌어올린 뛰어난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최초의 여성 군단장을 넘어 대한민국 군대를 변화시킨 혁신가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살려주세요라는 한 병사의
절박한 외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김선우의 개혁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병사들은 더 이상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다. 군단 내의 모든 부조리는 사라지고 신뢰와 존경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제5군단은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희망이자 미래로 떠올랐다. 각 군단과 사단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수많은 장교들이 제5군단을 찾았다. 그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김선우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군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대를 변화시킨 혁신가이자 병사들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수식어만 붙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역사를 쓴 인물이라는 더 큰 수식어가 붙었다. 폭설이 내린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꽁꽁 얼어붙었던 천령의 산맥에도 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꽃은 김선우의 개혁이 가져온 변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김선우는 군단장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군단장님, 제2야정훈 사령관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김선우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김학수 중장의 방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헬기를 조종해 병사들을 구하고 비의사인 채널에 혁신적인 힘을 보여주었던 그날 이후 김학수 중장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사령관님, 어인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마중을 나갔을 텐데. 김선우가 정중하게 맞이하자 김학수 중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헤어허, 이제 자네를 함부로 찾아오기도 어렵게 되었네. 자네의 개혁이 정운에 파다하게 퍼져서 자네는 이제 국군의 상징이 되었어. 내가 감히 마중을 받을 자격이 있겠나. 김선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모두 사령관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김학수 중장은 김선우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존경심과 함께 편안함이 가득했다. 자네가 제7군단장으로 부임했을 때 나는 자네가 이끄는 감정적인 군대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내심 궁금했었네. 그리고 자네의 방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지. 솔직히 말해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김선우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자네는 내게 진정한 군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네.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이야. 나는 평생을 군에 몸담았지만 자네의 절반도 알지 못했어.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네. 김학수 중장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자네가 이끄는 제7군단은 이제 다른 군단들이 배워야 할 모범이 되었네. 나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자네를 대령진급 심사위원으로 추천했네. 그리고 이진우 이병에게 대한민국 군인 대상을 수여할 것을 건의했네. 김선우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진우 이병은 자신의 짧은 메시지로 강태준 소장의 비리를 밝히고 김선우의 개혁에 불씨를 던진 인물이었다. 그가 군인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녀의 개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다름없었다.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감사해야지. 자네 덕분에 나는 군복을 벗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네. 김학수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봄을 맞이해 훈련에 여념이 없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맺혔다. 이젠 정말 안심이 되네. 자네가 이 군대를 이끌어 갈 테니. 김선우는 김학수 중장과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병사들의 훈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과거의 억압적인 소리가 아닌 서로를 믿고 격려하는 활기찬 소리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신념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병사들과 그녀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선배 장군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막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제5군단은 완벽하게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했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비사인 채널은 이제 군단 내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었고 그 결과 제5군단은 전투력과 병경 생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유일한 군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선우는 이제 군단장으로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군대를 넘어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 요청과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며 오직 군단장으로서의 본분에만 충실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얼마나 겸손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는지 증명하는 것이었다. 어느덧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철령의 고갯길은 다시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그날 오후 제5군단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군단장과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군단 내 모든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선우와 대화하고 한 해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행사가 끝난 후 김선우는 병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군단장님,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그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제25사단 소속의 이진우 이병이었다. 그는 이제 이병이 아닌 늠름한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절망적인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밝은 기운이 가득했다. 이 상병, 물론이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군단장님, 제가 이곳에 온 첫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께서 저에게 살려주세요라는 한 글자에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진우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저는 군단장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군단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 상병, 나는 자네를 구한 것이 아닐세. 자네의 용기가 자네를 구한 것이지. 자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나는 자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야. 김선우는 이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이진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때 또 다른 병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 역시 낯익은 얼굴이었다. 박동철 대령의 부하였던 병사였다. 군단장님, 저는 군단장님께서 박동철 연대장님을 벌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군단장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희의 고통을 외면했던 간부들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그랬을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오직 옳은 길만을 걸었을 뿐이다. 그리고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빛이 비춘다. 자네를 비롯한 모든 병사들이 바로 그 빛이었다. 그녀는 병사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가 병사들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와 존경의 메시지였다. 그날 밤 김선우는 군단장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부관이었던 최현석 중이었다. 그는 이제 대위로 진급하여 그녀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초의 대위. 군단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현석은 긴장한 얼굴로 그녀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말해. 군단장님, 저는 군단장님을 존경하고 동경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최현석의 고백에 김선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평생을 군복에 바쳤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녀에게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임무와 책임뿐이었다. 하지만 최현석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의 차가운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다. 초의 대위, 나는 이럴 자격이 없네. 아닙니다. 군단장님, 자격은 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단장님께서 언제나 혼자셨다는 것을 압니다. 군단장님께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고독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 군단장님 곁에는 제가 있겠습니다. 최현석의 말에 김선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날의 고독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철 같은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녀 역시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최현석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그 따뜻함에 기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강철 같은 여군단장 김선우는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병사들을 구하고 군대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까지 구했다. 다음 날 아침 첫눈이 쌓인 철령의 고갯길을 김선우와 최현석이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길이었다. 그 길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